1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46분 일산 중산동에서 강남구 뱅뱅사거리까지 운행합니다. 표결이 아직 안 끝났는데 국회의원이 어디 간 거죠? 그럼 집에 갔나요? 말이 되나요? 지금 아직 표결이 진행 중인데 표결에 참석을 하든지 적어도 국회 본청 내부 공간 안에 어디 있어야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도 없고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장에도 없으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집에 가버린 거면 심각한데요. 그래갖고 국회의원을 왜 하나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표결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얘기를 했었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폄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쇄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정치적 어떤 처벌 이런 것들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켜보셔야지 지금 당장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미래가 끝났다, 국민을 내란의 동조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이 드릴 말씀이 상당히 송구합니다. 이런 현상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책임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런 식의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MBC 뉴스 이동엽입니다. 그런데 군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707 특임대 역시 최근 오물풍선과 관련된 대북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중이었다고 특전사령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오물풍선 대비에 왜 최정예 특수부대가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이어서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707 특임대에 하달된 문자 메시지.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당장 출동할 수 있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707 특임대를 부른다고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당시 장병들은 국회가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작전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이 문제가 계속 상황이 있었고 제가 저 북한 상황과 관련돼서 내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부로 표출하기 위한 도발이나 후방지역의 테러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18일과 28일 두 번이 전부, 이번 달 들어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착된 타이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적은 있어도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나 무기가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나 대남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가 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707 특임대의 훈련 자체가 원점 타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화요일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합참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물풍선에 대비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인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는 닷새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1시 36분 출입기자들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조사가 끝났다는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어디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청사 8층부터 10층 사무실에 새벽부터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게 빠른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 전 장관이 어제 오후에 오늘 새벽 자진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구 1년 선배이기도 하고 군부내 사조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른바 충암파의 좌장으로도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다가 지난 9월 국방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하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 면직을 재가했는데요. 국회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일본으로 도피할 거라는 의혹이 나오자 검찰은 출국 금지를 한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증인이자 본인도 피의자인 만큼 물어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일까요? 네, 우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집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통제실에 머물면서 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계엄군 지휘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무장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야당의 경고만 하려던 거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수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긴급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모르지만 조사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던 지난 4일 당초 알려진 28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700여 명의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계엄사령부의 국회 장악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옥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육군 헬리콥터가 국회 뒤편에 착륙합니다. 계엄군은 바로 국회 본청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간 뒤 소총을 들고 본회의장을 향해 달립니다. 당초 알려진 국회 출동 계엄군은 280명.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하지만 실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이보다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 특전여단 277명이 투입됐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는 군사경찰과 1경비단을 합쳐 211명이 투입됐습니다. 국회 내부에 투입된 병력의 수는 모두 685명인 겁니다.
여기에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도 수십 명가량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국회 출동 병력은 7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보다 3배 이상의 병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병력 이동 상황을 직접 챙기며 작전을 독려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경고였을 뿐 국회 장악이도는 없었다던 윤 대통령.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날의 전문은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목표가 정확히 국회 장악이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내란죄 피해자입니다. 야당의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당초 해명과 정반대로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지휘 권한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 자신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윤 대통령이 위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진두 지휘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나왔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홍 전 차장은 이후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여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창대, 정청래, 조국. 여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이 명단을 최초 언급하고 지시한 사람 역시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직접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해 당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인 체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 특임대를 보낸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 상황실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 1시를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본인이 계엄군을 사실상 지휘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건 형법상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칼로 국회를 짓밟았던 12.12 군사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헌 문란으로 판단해 내란죄 수개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 기소,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 등 체포할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명단은 기억나지 않고 마음이 참담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을 마주치자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된 여전 사령관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그가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대통령의 충안부 후배인 여전 사령관은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막강한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과거 11.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이 바로 합수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체포할 사람들의 명단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그런데 오늘 취재진을 만난 여전 사령관은 자신이 듣고 다시 열거했던 체포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단이나 소리 좀 기억 안 나죠. 근데 이제 기억에 편린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 홍 차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전화해서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그럼 저희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주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란 것은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왜 참담한 심정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 참담하신 분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다음에 국민들이랑 국민들께 특히 제보자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표정. 그러면서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기 자신들은 그냥 그 명령을 이게 따라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위기 상황이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 있다겠죠. 그러면 내려오는 명령은 그런 거 맞나 틀리나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따지기가. 국회 정보위는 오늘 여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결국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추가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재원 기자, 그곳 경비가 삼엄해 보이네요. 네, 이곳 서울 한남동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관저도 있는데요. 내란 이후 한층 더 경비가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됐고 기동대 버스도 줄지어 세워져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행선지를 묻거나 저희 취재진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며 통행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전히 관저를 비우지 않고 있어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고 오늘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북한의 원점 타격을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와 이유 등을 문자 메시지로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메시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걸로 보이는데 증거인멸을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기기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미루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의 향배에 따라 수사의 폭과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내란 혐의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이 지금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잖아요.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됐고요. 배당이 됐고.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한꺼번에 뭐 깃발 세워놓고 수사하는 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검찰은 6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공수처도 고발 사건을 배당해 총 3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추진되고 있죠.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검찰은 사무실도 못 차리고 있고요. 그나마 낫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총칼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한 모습을 국민들이 뉴스 특보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며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지시했고 계엄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군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내란 사건 판례를 근거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사태가 없었던 것 같고 대통령이 무슨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내란 사태의 주범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지금 긴급 체포도 하고 뭐 압수하고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출국설까지 있었잖아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존 대화방들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죠. 세 사람은 윤 대통령 측근이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특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고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 아래 뭐 검찰과 경찰. 그래서 검찰과 경찰도 그렇지만 특히 검찰의 경우에 이번 수사를 맡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되잖아요. 네, 우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위층이 국회 경력 투입 문제로 고발된 상태죠. 검찰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정부 내내 윤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두 사람을 엄호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더 논란인데요. 면죄부를 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엄정 수사를 외치는 게 좀 어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늘 성명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전 정부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촉발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을 핑계로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는 건데요.
합참도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 이날 북한이 날려보냈던 32번째 오물풍선을 빌미로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와 통화한 합참 고위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시와 거부라고 볼지 토의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원점 타격을 놓고 군내에서 검토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합참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 원점 타격이 이뤄지고 북한군이 대응에 나서며 국지전이 벌어졌다면 비상계엄은 더 빠르게 선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그런데 군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707 특임대 역시 최근 오물풍선과 관련된 대북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중이었다고 특전사령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오물풍선 대비에 왜 최정예 특수부대가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이어서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707 특임대에 하달된 문자 메시지.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당장 출동할 수 있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707 특임대를 부른다고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당시 장병들은 국회가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작전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이 문제가 계속 상황이 있었고 제가 저 북한 상황과 관련돼서 내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부로 표출하기 위한 도발이나 후방 지역의 테러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18일과 28일 두 번이 전부, 이번 달 들어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착된 타이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적은 있어도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나 무기가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나 대남 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고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가 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707 특임대의 훈련 자체가 원점 타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화요일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합참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물풍선에 대비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인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는 닷새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비상기업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1시 36분 출입기자들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조사가 끝났다는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어디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청사 8층부터 10층 사무실에 새벽부터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게 빠른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 전 장관이 어제 오후에 오늘 새벽 자진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번 비상기업 사태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구 1년 선배이기도 하고 군부내 사조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른바 충암파의 좌장으로도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다가 지난 9월 국방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기업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하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 면직을 재가했는데요. 국회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일본으로 도피할 거라는 의혹이 나오자 검찰은 출국 금지를 한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증인이자 본인도 피의자인 만큼 물어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일까요? 네, 우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집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통제실에 머물면서 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계엄군 지휘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무장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야당의 경고만 하려던 거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긴급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모르지만 조사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던 지난 4일 당초 알려진 28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700여 명의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계엄사령부의 국회 장악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옥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육군 헬리콥터가 국회 뒤편에 착륙합니다. 계엄군은 바로 국회 본청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간 뒤 소총을 들고 본회의장을 향해 달립니다. 당초 알려진 국회 출동 계엄군은 280명.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하지만 실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이보다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 특전여단 277명이 투입됐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는 군사경찰과 1경비단을 합쳐 211명이 투입됐습니다. 국회 내부에 투입된 병력의 수는 모두 685명인 겁니다. 여기에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도 수십 명가량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국회 출동 병력은 7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보다 3배 이상의 병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병력 이동 상황을 직접 챙기며 작전을 독려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경고였을 뿐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던 윤 대통령.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날의 전문은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목표가 정확히 국회 장악이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웅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내란죄 피해자입니다.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당초 해명과 정반대로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지휘 권한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 자신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윤 대통령이 위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진두 지휘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나왔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홍 전 차장은 이후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체포 대상자니까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창대, 정청래, 조국.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이 명단을 최초 언급하고 지시한 사람 역시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직접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씨가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빨리 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란죄 현재 법적인 안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그것을 목도했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것에도 있지만 지금 저는 의사입니다만 많은 의사들이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그에게 편집증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과대망상,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과대망상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한다든가 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정적 죽이기에 과도하게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편집증의 아주 간접적인 증거로 보였는데 이번 계엄령 선포문과 포고령 그리고 해제 선언문을 보면 그것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국회 활동을 일컬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범죄자 집단의 소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러면 30대 여자는 30대 초중반의 최고 능력 있고 이런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 만날 수 있어요. 예쁘면 남자들은 예쁘면 나이가 31살이어도 봐요. 안 예쁘면 좀 조율을 해야죠. 이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최근에 커뮤니티 보니까 화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제목이 결정사에서 저보고 눈 좀 낮추실 때 봐주세요라는 글이거든요. 이거 한번 대표님이 평가해 주시면 좋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결정사 후기녀의 스펙인데 작성자는 여성분이고 스펙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31살이네요. 직업은 중견기업 근무. 연봉 5천, 자산은 1억 5천이고요. 1억은 직접 모은 돈이고 5천만 원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네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스펙 몇 점 정도예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는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정년기고
아니고요. 학교는 지금 없어서 잘 모르겠고 연봉도 적절해요. 부모님 노후도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보통이 친구예요. 그래서 별점으로 따지면 별 5개, 3개 반 정도?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나 이런 건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하는 이성 조건이 중요한데 한번 이성 조건을 볼게요. 나이는 위로 4살까지만 가능, 연하는 다 가능, 연봉은 최소 5천 이상, 키는 175 이상, 자산은 1억 5천 이상,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으면 좋겠고 기타 자차 보유하고 흡연은 안 돼, 술은 상관없으나 유흥 즐길 것 같은 낌새 있는 사람은 서류 탈락이라고 해놨네요. 이 이성 조건을 보고서 이분이 상대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이프도 너무 선입견을 품지 말라고 했대요. 눈을 아주 심하게 낮출 필요는 없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율할 게 있어요. 조율할 건 나이하고 키 정도는 좀 조율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 나이가 31살이잖아. 그러면 4살 차이만 보겠다는 거는 35살까지만 보겠다는 건데 35살에 이 정도 스펙 되는 남성분들은 더 어린 친구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좁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분의 키도 궁금해요. 근데 175 이상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75 이상이 쉽지 않아요. 남자분들 평균 키가 70 이상이에요. 여자분들 키가 65가 남자들이 이상형이 가장 많지만 평균 키 여자들 어때? 60이잖아. 62 정도. 그렇듯이 지금 본인이 원하는 나이하고 키는 좀 올려주셔야 되고 자산은 본인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원하는 거는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도 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 원하는 거고 근데 이 친구 지금 연봉이 최소 5천 이상을 원하잖아. 그러면 본인이 5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남자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좀 관건이긴 한데 이게 좀 안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만이 남자들은 다 한 살이라도 연상이면 싫다고 하는데 왜 여자는 늑다리를 만나야 되냐 이런 분들도 그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예뻐. 31살인데 뭐 28, 7처럼 예뻐버려. 그걸 능가할 만하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겠지. 남자들이 예쁘면 나이가 31살이어도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댓글 반응에 이분 외모에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분이 좀 외모가 별로여서 눈을 낮추라고 한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그 정도면 평균인데 실장이 눈을 낮추라고 한 말로 미루어 짐작한 건데 님 얼굴에 뭐가 나 있는데 뚱뚱한가 보다. 결정사 A 등급 기준 여자 키 165 이상 이목구비 뚜렷 하얀 피부 20대녀 결국에 여자는 어리고 이뻐야 함. 근데 결정사 A 등급 기준이 이게 맞아요? 대략 맞긴 하네요. 어리고 예쁜 거 20대 맞아요. 이목구비 뚜렷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생긴 게 다 다르니까 뭐 키 165 이것도 모르겠어. 비율이 좋아야 되니까 어리고 예쁜 건 맞아요. 그러면 결정사에서 눈을 낮추라고 한 게 진짜 이분 외모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이분이 예뻤더라면 저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왜냐면 31살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주 심하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31살에 뭐 예쁘고 어린 친구가 와. 근데 언니 저 35 해주세요 하면 해줘요. 예쁘면. 그리고 이제 예쁘면 남자분들한테 소개할 때 31살이지만 외모가 진짜 예뻐요. 남자들이 봐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여자분이 본인이랑 같거나 그 이상의 조건을 바라는데 그런 조건의 남자가 왜 30대 여자를 만나냐 이런 얘기. 20대 중후반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뭐 아까 정도 스펙이 되는 남자 연봉 5천에 부모님 되어 있고 키 175에 이 남자가 잘생겼어. 그러면 이 남자도 잘생기고 집안이 좋고 이렇다는 이유 아래 20대를 만날 수 있지만 이 남자가 잘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남자도 30대 만나야지. 그러면 30대 여자는 30대 초중반에 최고 능력 있고 이런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 아니 만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쁘면. 안 이쁘면 좀 조율을 해야죠. 똑같아. 남자도 예를 들어서 39이야. 잘생기고 돈 많아. 그럼 20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못생기고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30대 만나야지. 그러니까 모든 여자고 남자고 잘생기고 이쁘면요 만나잖아. 그거예요 답은. 결정사 회원의 스펙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결정사에 갈 정도면 이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정사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 물론 있죠. 이런 분들. 하자라기보다는 연애를 내가 잘 못하거나 뭐 이렇게 적으신 분도 6가지 조건 중에 6가지가 다 맞아? 아니잖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는 나도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요새 결혼정보회사는 스펙이 되지 않으면 못 와요. 왜냐면 결정사의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연봉 얼마, 키 몇,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이 없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학교도 되고 해야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10년 전하고. 그러면 막 여기 댓글처럼 뭐 괜찮은 남자는 결정사를 안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요. 제가 소개하면 여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남자들이 여기에 왜 와요? 그 남자들이 왜 오냐? 주변 소개가 한계가 있고 주변에 지인
속 애들은 어찌됐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대놓고 야 너 얼마 버니? 부모님 이혼했니 안 했니? 너 빚은 있니?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 쪽에 비용 지불하고 오시는 거야.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는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이 더 많이 와요. 개인정보라 말은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디님들을 알잖아요. 파티 때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작성자분 스펙이면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예쁘다 그러면 대기업 남성분도 만날 수 있죠. 이 정도면 여자분 31에 5천 정도 되고 연봉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면, 근데 이제 외모가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본인하고 비슷한 정도 스펙에 나이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6, 7살 최대 8살까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본인보다 더 좋은 스펙을 원하는데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 조율을 해버리면 되죠. 10살까지 조율을 해버린다거나.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어린 여자네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이로 좀 조율을 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편하게 가실 수 있죠. 그러면은 나이를 조율하는 대신에 탈모가 없다거나. 아 그렇지, 당연히 나이를 조율하는 대신에 탈모가 없다거나 외모가 좀 동안이거나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어찌됐건 남자분들은 여기에 왔을 때는 출산을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내가 40인데 키 175에 학교도 인서울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어. 근데 여자가 31이야. 애 낳아야 돼.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35, 6 여자보다 훨씬 낫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남자는 한 살이라도 연상을 싫어한다는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남자들은 확실히 어린 여자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러니까 출산을 100%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자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여자의 집안과 외모와 나이가 중요해. 그러면 실제로 여자들은 연상이 더 많이 매칭이. 그럼요. 연상이 훨씬 더 많이 매칭이 되죠. 근데 여자가 연하를 만나고 싶으면 어때요? 연하를 만나고 싶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회원 중에 남자분이 좀 탈모가 있었어요. 탈모가 좀 있는데 남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 한 달에 뭐 1,500에서 2,000 정도 벌어요. 근데 여자분이 거의 40이 넘었어. 남자는 30대 중반이고요. 자, 40이 넘은 노처녀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남자를 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이죠. 그럼 그렇게 조율해서 만나는 거지.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머리가 빠지고 있거든. 여자도 나이가 40 넘으면 탈모가 와. 근데 40 넘어서 이제 살아보니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자기 주변에 그렇게 벌어다주는 남자가 없어.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그런 연하를 만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능력이 너무 좋아, 여자가. 근데 남자가 능력이 별로 없어. 외모만 보고 가. 그럼 이제 외모 보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극단적인 예시. 오늘은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린 부분이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스펙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매칭의 현 주소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린 거라서 이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여성분들은 결혼을 잘 하시는 거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좀 삥삥 도시는 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조율하고 합의할 생각이.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얼마 전 켄 로젠탈은 소토 영입전을 하고 있는 양키스, 매츠, 보스턴, 토론토, 다저스 5팀이 한 팀도 빠짐없이 6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존 헤이먼이 업데이트한 소식에 따르면 4팀이 7억 달러로 높인 반면 다저스의 제안은 7억 달러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토 영입전은 소토가 다저스에서 뛰기 위해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 한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매츠, 동부 4팀의 경쟁으로 좁혀진 분위기입니다. 7억 달러를 부른 팀이 4팀이라는 건 7억 달러를 가지고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버스터 올리의 예상처럼 7억 5천만 달러일 경우 저지와 코를 합친 6억 8,400만 달러, 마차도와 타티스를 합친 6억 9천만 달러, 하퍼와 터너를 합친 6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고 마이애미 말린스의 구단 가치인 10억 달러의 75%에 해당됩니다. 계약의 실제 가치로 계산할 경우 오타니가 4억 6천만 달러, 배츠가 3억 6백만 달러이기 때문에 둘을 합친 7억 6,600만 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팀이 소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토 합류 시 타선의 수준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지와 함께 홈런의 42%, 볼넷의 39%, 타점의 33%를 담당한 양키스는 말할 것도 없고, 매츠는 소토가 들어가게 되면
린도어, 소토, 비엔토스, 니모의 상위 타선이 탄생합니다. 린도어가 1번으로 OPS 0.926을 기록하고 PS에서 0.998을 찍은 비엔토스가 3루 수비의 부담을 덜게 된다면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로 이어지는 트리오가 탄생합니다. 뉴욕은 도미니카 이주민의 영향력이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보스턴은 듀란, 소토, 데버스가 모두 좌타자로 구성되지만 소토는 데버스에 비하면 좌안에 약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한 상대 OPS는 소토 0.999, 데버스 0.986, 좌안은 소토 0.966, 데버스 0.686이었습니다. 살인 타선으로 유명한 1927년 양키스는 콤스, 루스, 게리, 좌타자 3명 사이에 스위치히터인 마크 퀘닉을 넣었는데 보스턴은 소토를 영입할 경우 2번 또는 3번을 맡길 수 있는 우타자가 필요합니다. 토론토는 스프링어, 비셋, 게레로가 모두 우타자이기 때문에 좌타자인 소토가 더 간절합니다. 다만 소토에게 7억 달러를 넘게 쓸 경우 FA까지 1년이 남은 게레로도 싸게 잡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훌륭한 타자인 소토에게 7억 달러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저스에게 이슈를 빼앗긴 동부팀들의 자존심 대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클레이 홈즈는 뉴욕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양키스에서 매치로 바꿔 입었습니다. 3년 3,800만 달러에 합의한 홈즈는 2년차가 끝나고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 앞서 프랭키 몬타스와 2년 3,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매치는 홈즈를 선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토에게 다 쏟아붓는 대신 선발 대여를 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매치는 이로써 선발진이 센가, 몬타스, 피터슨, 홈즈, 블랙번이 됐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매치의 불펜 투수였던 세스루고가 지난해 샌디에고에서 선발로 전환해 올해 사이영 2위에 오르는 대박을 터뜨린 후 불펜 투수에게 선발 기회를 주는 계약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레이날도 로페스와 3년 3천만 달러에 계약했고 로페스는 135이닝 8승 5패 1.99를 기록하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양키스에서 주로 불펜으로 뛰었다가 지난해 가능성을 보여준 마이클 킹도 올해 샌디에고에서 173이닝을 소화하고 13승 9패 2.9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이언츠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한 조던 닉스는 1011경기에서 4승 1패 2.33으로 좋았지만 이후 9경기에서 6패 6.42에 그쳤고 7월 말부터는 불펜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내년에도 힉스에게 선발을 맡길 계획입니다. 불펜 투수를 선발로 영입할 경우 장점은 선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몸값을 깎을 수 있고 선발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불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즈 역시 선발로 성공하지 못하면 에드윈 디아스의 앞에 나서는 셋업맨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서 싱커 60%와 각각 20%의 슬라이더, 스위퍼를 던진 홈즈가 선발 레퍼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러키 단장 시절 저평가된 투수를 찾아내 성공시키기로 유명했던 스탠스 사장은 소토를 꼭 사고 싶다는 포행 구단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투수 쪽에서 아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단축 시즌 통합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만장일치 사이영을 따냈고 2022년에도 200이닝을 던졌지만 올해 2경기 12이닝 20K 무실점 후 토미존을 받았던 쉐인 비버는 클리브랜드 잔류를 택했습니다. 옵트아웃이라면 1년 1,400만 달러, 옵트아웃하지 않으면 2년 2,400만 달러가 되는 비버는 다른 팀들의 더 좋은 계약을 거절하고 클리브랜드에 남았습니다. 비버는 4월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빨라야 6월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포싱 구속이 2020년 94마일에서 92마일로 떨어진 비버는 내년이 30세 시즌이기 때문에 구속 반등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신무기로 스플링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폴 스킨스의 주무기가 된 스플링커는 구속을 낮추면서 스플리터처럼 크게 떨어뜨리는 싱커로 크게 유행할 조짐입니다.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이 허리케인에 의해 날아가면서 수리 비용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이 들고 수리 기간도 1년이 필요한 템파베이는 일단 내년 1년을
양키스의 싱그레이 구장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원래는 레전드 필드였다가 보스가 사망하고 이름이 바뀐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는 수용 인원이 만석을 약간 넘지만 템파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시가 허리케인으로 입은 피해가 막대해 신구장 건설도 엎어지나 싶었지만 건설비 지원 계획이 일단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맥클라나한이 개막전에 나설 수 있는 템파베이는 쉐인 맥클라나한, 타지 브래들리, 라이언 페피오, 제프리 스프링스, 쉐인 바즈로 이어지는 강력한 로테이션을 자랑하는 반면 2년 연속 포수 문제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에 데니 젠슨과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토론토 시절 류현진의 전담 포수이기도 했던 젠슨은 뛰어난 블로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타력도 쏠쏠하지만 부상을 자주 당하는 게 약점입니다.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6년 계약을 맺으면서 자이언츠의 새로운 간판 선수이자 리더가 된 맷 체프먼은 팀이 김하성을 영입할 경우 김하성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유격수를 볼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체프먼이 팀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모든 역량이 소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하성 계약 협상은 소토가 끝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이언츠는 CBT를 2억 6천만 달러에서 낮출 계획이지만 현재 1억 8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낮춘다고 해도 외부 영입에 여력이 있습니다. 신임 잭 미나시안 단장이 미러키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코빈 번스를 영입 1순위에 올려놓은 자이언츠는 아다메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다메스가 큐어를 받고 김하성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 없는 쪽은 김하성입니다. 자이언츠는 피츠제럴드와 함께 케이시 슈밋, 데이빗 비아, 브렛 와이즐리 등의 유격수 자원이 있지만 더 확실한 유격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는 술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가게에 들어가시면 별빛같이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주머니 두 분이 함께 맞아주시는데요. 두 분 모두 친절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 한번 찍을게요. 좋습니다. 깨끗하고. 안주. 저는 메뉴는 식사와 안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비 식당, 가게 이름처럼 가격은 부담 전혀 없습니다. 전 닭날개 구이와 계란 당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백반도 하는 집이라 밑반찬 맛이 정말 좋습니다. 슴슴하면서도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는데요. 밑반찬 맛을 보니 백반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재놨다가 튀기시는 거구나. 많이 먹어봐서 아는 맛이긴 한데 굽는 걸 보고 있자니 미쳐버리겠어요. 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술도 시켰습니다. 비도 내리고 해서 술 한잔 하려고요. 양은 좀 적죠? 근데 맛은 굉장히 맛있어요. 양은 적지만 퀄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뜨거워.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닭날개 구이에요. 전분을 입혀가지고서 구우신 거예요. 전분을 입혀가지고 기름에다가 지진 거죠. 되게 고소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뜨겁게 하겠지만 진짜 미친듯이 맛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모든 닭날개 튀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보다 맛있는 당나귀 튀김 못 먹어봤습니다. 튀김옷이 감자 전분이라 튀김만 먹으면 감자 맛이 납니다. 맛은요 바삭하고 매콤한데 쫄깃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치명적인 맛입니다. 100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함이 완전 다릅니다. 돈만 있다면 프랜차이즈 차리고 싶은 맛?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먹은 닭날개 구이 중 1등입니다. 쫄깃한 닭날개살과 바삭한 감자 전분 튀김옷의 조화가 아방가르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술 없이 먹으면 죄를 짓는 음식 중 하나라는 사실. 이건 계란 당면 볶음인데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계란도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 넓적당면. 또 맛 없을 수가 없는데? 와, 끓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미쳤네요 이제.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분명 여러분이 아시는 맛입니다. 그래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아는 맛이라도 맛집과 아닌 집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드셔보시면 이 집이 왜 맛집인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넓적당면과 계란의 조화가 드래곤볼과 원피스를 합친 맛입니다. 애니덕후 뻘소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술도 부르지만 밥도 부르는 맛입니다. 고맙습니다. 밥도 하나 주문했어요. 이거 완전 밥 반찬인데요. 밥 반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정말 괜찮아. 밥 맛있겠다. 백반집 맛이다.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집을 꽤 갔었는데 왜 이제서야 먹었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특히 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끝낸 중에 맛있어요. 인현시장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한식과 중식을 떠나서 그냥 맛집입니다. 세계 1등 닭날개 구이에 소맥 한 잔도 좋고요. 미친 계란당면 볶음에 술도 좋고 밥도 좋습니다. 정확히 백반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반찬 맛으로 밀어보건데 백반도 훌륭할 듯 싶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짜장면 맛집. 배달도 하시나 보다. 들어가 볼까요?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공이 굉장한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우선 가격은 합격입니다. 전 간짜장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와, 가격 좋다. 간짜장입니다. 면이 되게 하얗습니다. 저 노란 면 싫어하는데 고무줄 같아서 좋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와, 간짜장 제대로인데요. 지금 바로 볶아서 주셨어. 소리 들으셨죠? 이거지. 좀 지났더니 나 왠지 기대되는데 먹어봐야지. 면이 얇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데? 밥 말아 먹어야지. 이 간짜장은 꼭 밥을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짭조름합니다. 먹어봐야지. 짜장밥도 너무 맛있어. 간짜장에 비벼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바로 볶아서 내오는 간짜장이 최고죠. 면은 얇은 세면이었고요. 경화제를 첨가 안 했는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면이었는데요.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불만까진 아닙니다. 씹었을 때 찰기가 느껴졌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짜장 소스는 조금 더 달지 않았고요. 춘장의 짭조름함이 느껴지는 옛날 짜장 맛입니다. 이날 짬뽕이랑 탕수육까지 주문했던 터라 밥을 말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짭조름한 짜장 맛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밥을 말아도 짭조름한데요. 그래도 달지 않은 간짜장은 언제 먹어도 질립니다.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거님들 말씀 맞다나 내공 좋습니다. 아, 짬뽕이다. 네, 고맙습니다. 와, 맛있겠다.
삼선 짬뽕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와, 이거 매울 것 같은데. 와, 맛 진짜 맛있다. 적당한 불맛에다 칼칼하고 진짜 짬뽕 같아요. 그거 다, 와, 새우다. 나 사실 얘가 뭔지 모르는데 간장가. 면이 좀 얇다. 좋은데? 면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새우도 엄청 싱싱해.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국물은 묵직하면서도 깔끔했는데요. 짬뽕 매워서 잘 못 먹는 저도 부담없이 먹을 만큼 적당히 매웠습니다. 칼칼한데 아주 깔끔한 칼칼함이라고 할까요? 칼칼한데도 땀이 안 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전 신라면 먹으면서도 땀 흘리거든요. 배추가 많이 들어간 짬뽕인데요.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의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배추, 죽순 등 채소들의 신선함도 완벽했습니다. 면은 간짜장이랑 똑같은 면이었고요. 부드러워서 후루룩 먹기 좋았습니다. 적당한 불맛과 적당한 칼칼함. 진짜 짬뽕 같은 짬뽕이었습니다. 탕수육입니다. 나 배추가 되게 많이 들었다. 진짜 뜨거워서 못 먹겠다 지금. 이런 진짜 옛날 탕수육인데? 돼지 냄새는 전혀 안 나요. 탕수육 느낌 되게 좋은데? 달지 않아요. 바삭바삭하면서 폭신폭신해요. 우선 양이 많았고요. 엄청 뜨겁습니다. 소스는 적당한 산미와 적당한 단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새콤달콤하다는 얘기겠죠. 부먹인 탓도 있지만 바삭바삭한 탕수육은 아니고 폭신폭신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눅눅한 건 절대 아니고요. 바삭한 부분 30, 폭신한 부분 70입니다. 돼지고기의 퀄은 최상급이었고요. 채소가 엄청 신선했는데요. 배추 오이가 아삭아삭 장난 없습니다. 좋습니다. 리뷰수와는 달리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었는데요. 달달한 짜장면 좋아하시면 별로일 수도 있지만 짜장면 좀 드셔본 분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집입니다. 물론 짬뽕이랑 탕수육도 훌륭했고요. 친절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도착했습니다. 콩탑과 보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사할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형적인 식당입니다. 대신 매우 깔끔한. 근데 학생들을 위한 아지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에. 여기 동대 근처거든요.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와, 지하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구릅니다. 저 구를 뻔했어요. 여기 지하가 괜찮았네요. 여긴 진짜 넓은데요? 넓고 슈퍼 마시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런 데서 먹으면 마시다가 자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 옛날에 그랬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집 말고요. 그럼 이 집은 고기 말고 뭘로 유명할까요? 메뉴판 한번 보시죠. 홍어입니다. 거기다. 네, 아버님 원래 50원 50원이요? 한 접시 50원이요? 네. 와, 말도 안 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구나. 와, 1900. 여기 엄청 오래된 집이네요. 저 모르고 왔어요. 노포 중에 완전 노포였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흑산도 홍어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 국내산 홍어라고 하십니다. 이 집에서 국내산이 아닌 건 돼지고기뿐인데요. 멕시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쌈 정식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소주 한 병 주시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2인분 나왔는데요. 제가 한 군데다가 모았습니다. 이게 1인분인데요. 자, 이제 2인분이 됐죠? 근데 사실 16,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 많죠? 반찬이, 이거는 도토리 묵이고요. 이건 어묵볶음. 제일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진짜. 이거는 사라다인데요? 계란말이. 배달보쌈에선 꿈도 못 꿀 환상의 조합이 3개나 눈에 들어옵니다. 계란말이, 비엔나 소세지, 사라다. 이제 맛만 있으면 끝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살짝 간이 있었습니다. 달달하고 단짠 학생들 입맛에 맞추신 듯합니다. 그래도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단짠하단 말씀이지. 저는 샐러드가 맛있었는데요. 참치를 섞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이거 참치도 들어갔어요. 계란말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계란을 하루에 14판을 쓰신답니다. 계란말이 다 떨어지면 계란 후라이 해주신대요. 진짜 완전 해자입니다. 배추국도 고소하고 정말 좋았어요. 배추국은 안 짰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이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은 먹겠는데요. 보쌈 정식 2인분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16,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보쌈입니다. 이제 하나 먼저 맛을 볼게요. 얇게 썰은 보쌈. 이 정도면 환상이죠. 색이 두꺼운 거 좋아하니까. 자, 이제 보쌈 맛을 봐야죠. 고기 반찬 밥상이 8,000원이라고 해서 온 건데 맛없으면 말짱꽝이라 진짜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맛있는데요. 멕시코 돼지고기 맛있습니다. 삼겹부위라 고소한 지방맛도 살아있고 부들부들합니다. 잡내는 전혀 없었고 16,000원에 소주 3병 각이라 보쌈 충분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보쌈보다는 이게 진짜입니다. 김치도 신선하고 좋았는데 보쌈과 정말 맛있었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는 삼겹부위랑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환상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타고 너무 맛있어요. 잘하는 집이네. 이러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물처럼 흡수됩니다. 소주가 물처럼 들어가려면요 이 컵에 마셔야 돼요. 한잔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최고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최고 퀄리티의 보쌈은 저기 당산역 2조 보쌈이나 종로 대련집 가시면 됩니다. 우선 가격부터 많이 차이 나니까요. 그렇지만 충분히 훌륭한 퀄이었습니다. 특히 한상조합의 밑반찬과 보쌈무는 진짜 매우 훌륭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침 7시부터 백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낮에 손님이 많은 집입니다. 점심때는 대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시간이 2시 30분쯤이었는데도 손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내부도 3시 넘어서 손님 다 나가셨을 때 촬영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기엔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5가지 찌개 중에 시키시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된장찌개 시켰습니다. 메뉴는 따로 백반이 있는 게 아니라 찌개 5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비가 와서 그랬는지 동태찌개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전 된장찌개를 골랐는데요. 소주 한잔 마시려고 제육볶음도 주문했습니다. 근데 식사 메뉴로는 없고 안주만 있더라고요. 12,000원. 식사로는 비싼 가격이지만 안주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양이 다르니까요. 좋네요, 반찬. 자, 이렇게가 오늘 점심 한상입니다. 12,000원 내고서 시킨 건데 이건 따로 시킨 거예요. 돈값 한다고 당연히 이게 제일 맛있죠. 제육볶음은 뒷다리살을 쓰신 것 같아요. 섞였네. 12,000원짜리 절대 아닌데요. 맛도 양도 최소 15,000원 받아도 뭐라고 못할 퀄이었습니다. 제가 국물 제육볶음을 잘 안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살짝 매콤하면서 술이랑 밥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뒷다리살과 앞다리살의 비율은 9대1 정도? 그냥 뒷다리살이라고 해도 됩니다. 양도 많고 맛도 좋았습니다. 잡내 전혀 없었고요. 조금만 드라이했어도 국물이 너무 많았어. 이거 하나 주문하면 둘이 가서 소주 3병은 가뿐히 마실 수 있습니다. 반찬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짜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따겠습니다. 오늘 백반이랑 제육볶음에 한잔 하겠습니다. 제육볶음. 오케이. 비도 내리고 술이 완전 물입니다. 찌개 좀 볼까요? 잘 되는 이유가 있네.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 좋습니다. 우렁인데요? 우렁 된장찌개인데요? 좀 짭짤한 냄새가 나는데 국물 좀 먹어볼게요. 엄청 짭조름한 된장찌개예요. 약간 매콤하고요. 청양고추 들어갔어요. 맛있었습니다. 처음엔 간이 좀 세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밥 더 주문해서 국물까지 싹싹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렁된장찌개더라고요. 양은 좀 적었지만요. 그래도 6,000원인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밥 무한리필입니다. 대접에 가득 퍼주시고 맘대로 더 드셔도 됩니다. 반찬도 모두 다 무한리필이고요. 밥은 계속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김치, 숙주나물, 꽁치 한 토막, 두부, 조림, 이건 도토리묵.
이거 된장찌개. 대단한 반찬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꽁치조림에 두부조림에 도토리묵에 숙주나물에 자여삭임에 된장찌개. 전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손맛도 좋았고 간도 적당했고요. 숙주나물이랑 꽁치는 2번 리필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귀찮으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또 친절하게 가져다